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GS 시험 인증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 그냥 GS 인증을 무작정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기 법적인 근거에 GS 인증이라는 게 국가가 주관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인증 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저희를 비롯해서 지금 한 5, 6기관이 인증 기관으로 지정돼서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인증들이 왜 의미가 있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인증을 기준을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품질을 측정하는 국제 표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준을 기반으로 저희의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표준에서 원하는 만큼의 품질을 측정하고 인증을 줬다는 것은 그 품질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제 수준을 좀 품질을 향상시키는 저희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시험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이 믿고 쓰는 제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애들 거 같은 거 살 때 아무거나 막 사지 않고 뭐 유기농도 인증이 있는지를 보고 사잖아요. 유기농 그런 제품들이나 아니면 장난감도 적어도 그래도 KC 인증 마크라도 있는지 보고 사잖아요. 아니면 마스크 같은 것도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보고 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이 GS 인증을 달게 되면 그만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하는 사람이 조금 더 믿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런 기반 기술을 연구해가지고 네, 그거를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S 인증이 GS 인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하고요. 시험을 해서 품질의 수준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측정된 결과값이 인증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인증 기준을 넘게 되면 인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측정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느냐? 그거를 일단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게 요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저희가 참조하고 있는 거는 요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기반으로 총 9가지, 여기 아마 지금 뒤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9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기능 적합성부터 이식성까지 나눠져 있고요. 요 뒤에 일반적 요구사항이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건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항목대로 저희가 나눠서 측정을 하고요. 그 측정된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특징적인 점은 인증이 보통은 서류에 대한 심사인 경우가 많아요. 많은 인증들이. 하지만 이제 저희는 직접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서 사용을 해보면서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납품이 돼서 운영되는 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테스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인증들과는 좀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대한 시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많이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검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정답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 정답이 있고 실제 실행했을 때 그 정답대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확률 높은 거를 내가 선택한 것 뿐이야.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CCTV에 인공지능 요즘 많이 적용하는데, CCTV에 보면 사람을 감지한다고 치면, 만약에 저희가 샘플로 동영상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 결함이다, 감지 못했네 하고 결함을 내는데, 그럼 기업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그럴 수 있다, 인공지능이 100%가 아니다, 이런 거는 성능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뭐 100% 감지하는 인공지능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는 저희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려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걸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더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실행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결함이라고 여기 부르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답대로 나오지 잘못 나온 것들을 저희가 결함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버그라고 하죠. 예, 버그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시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재시험을 수행해서 수정했는지 보고, 수정했으면 더 이상 그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그래서 보면 GS 인증은 뭐 인증받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물론 중간에 꺾이긴 했지만, 한번 꺾인 적은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예, 그래서, 네, 사실, 네, 뭐, 사실 바쁩니다. 그래서, 예, 시험을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GS 시험이라는 게 이제 신청하면 바로 시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기 기간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증을 받으시면 이런 인증서가 이제 나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인데, 여기서 가장 사실 그러니까 GS 인증이 이렇게까지 많은 기업들이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저 3번에 있어요. 3번 제도적 측면에 보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결국은 요약하면 공공기관에 납품하기가 쉬워집니다. 원래 여러분 개인이 살 때랑 회사가 살 때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거든요. 개인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집어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는 그게 안 돼요.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사고 싶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입찰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기술해가지고 공고를 올리고, 그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평가해서 평가 점수가 높은 애를 구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GS 인증을 받으면 여기 이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딱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조금 수월해져요. 그런 절차들 없이 좀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게 민간 부분에도 좀 퍼져가지고, 민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그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면 가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영업하려고 담당자를 만나려고 하면 그래도 GS 인증 정도는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 뭐 사실관계까지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GS 인증이 하나의 품질에 대한 어떤 척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총 아까 얘기한 대로 9가지가 이제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요 맨 위에가 주특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표준에 있는 거고요. 예, 주특성이고 요 밑에가 요 주특성별 부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 하나하나는 이제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뭐 인증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보안 제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모바일 앱도 하고 있고, 심지어 가끔은 게임도 인증 받으러 오십니다. 네. 그런 게임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단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 네. 여기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때 좀 들을만 하신가요? 이게 네, GS 인증이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 분야인지는 제가 확신은 없어서 준비하면서 사실 기업들은 엄청 궁금해하는 거긴 해요. 왜냐면 이제 GS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이 되셔서 인증을 담당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처음에 들었고, 그러면 분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범용적으로는 여러분이 결국 이제 나중에 품질본부나 이런 테스터로서 입사를 하신다고 하면 누가 안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되게 친절한 선배가 있어서 사수가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를 원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 잘 알죠? 네, 그냥 던져주고 해봐, 이거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그 해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너가 테스트를 뭐 제품 하나 던져주고, 예로 제품 하나 던져주고 너 이거 갖다가 테스트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막막하잖아. 네, 그럴 때 요 GS 인증의 기준을 들은 거를 딱 기억하면서 요런 걸 좀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해봐가 결국은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야, 처음에 가면.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회사는 또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의 역량을 좀 드러낼 때 도움이 되라는 의미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 진짜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 앞에 이제 프로그램이 던져져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단위 테스트. 오, 좋은 생각이야. 단위 테스트. 네. 제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지만 좋은 생각인데, 단위 테스트는 보통 개발자들이 많이 합니다. 네, 단위 테스트는 이미 된 상태로 넘어와요. 네.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실행부터. 좋죠. 일단 실행부터 해보고 하나하나 눌러보겠죠. 네.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잘 되나? 근데 그러면 눌러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결함 보고서 쓰죠. 그래서 결함으로 가져가죠. 그러면 개발자나 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왜 결함이지?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잠깐만 다시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 결함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결함인지를 증명해내야 될 책임이 여러분한테 테스트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개발자가 보통 이럽니다. 이거 결함인 것 같습니다. 리포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냐면 재현되지 않습니다. 이런 응답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분의 PC에서는 그 현상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결함이라는 거는 다른 운영 환경에서 했을 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막 싸워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사실 해야 되는 거는 뭐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입장에서는 기능을 파악해야 됩니다. 네. 그 GS 할 때도 동일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누가 사용할 거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요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파악하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려운 거 예로 들게요. 아까 뭐 보안 제품 얘기했는데 보안 제품이 시험하기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품질본부는 보안 회사들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돼서 보안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IPS나 UTM 같은 장비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IPS나 UTM 같은 장비들이 뭐냐면 결국 해킹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면 테스트할 때는 반대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공격을 그러면 그 기능을 파악해서 무엇을 막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막을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공격 패턴을 만들어서 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게 보통 이제 테스트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GS에서도 기능을 먼저 파악하고 그 기능에 대한 시험을 먼저 진행합니다. 근데 이 표준에서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측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느냐. 그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지금 저 두 번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GS 할 때는 사실은 매뉴얼을 많이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결과를 뭘로 볼 것이냐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그거를 기업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이게 정확한 결과라는 걸 파악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 나머지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GS에서는 이 두 가지는 크게 테스트는 하진 않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기능 완전성이랑 적절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제품이 지정된 작업,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적절성은 제품의 기능이 지정된 작업 및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관점은 뭐냐면 결국 그 사용자가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MS 워드를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MS 워드를 쓸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기능이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표를 넣을 수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그림을 삽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용자의 목적이라는 거는 문서를 편집하는 거고 그 문서를 편집할 때 필요한 기능이 실제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모든 기능이 다 동작하지만 그 워드에서 표나 그림을 삽입하는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은 정확성은 완벽할 수 있지만 완전성은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에서는 이것도 봐야 된다. 사용자 목적에 맞춰서 그 목적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적절성이라는 게 있는데 적절성은 뭐냐면 여기 뭐 파일 첨부 기능을 좀 예를 들면 파일 첨부할 때 버튼을 클릭해서 첨부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업로드 버튼 누르고 폴더 찾아가서 그 파일 그 익스플로러 그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넣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편하죠? 네, 드래그 앤 드랍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같은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사용자가 훨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테스트 해보라고 할 때 이런 관점들을 좀 적용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처음에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성능이 있습니다. 성능이 근데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GS가 준용하고 있는 표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응답 시간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효율성이라고 해서 CPU 사용률이랑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가끔 웹페이지 로딩 너무 느릴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응답시간 지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결함으로 그걸 다 측정을 해서 거기에 응답시간이 떨어지는 것들을 고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CPU 사용률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메모리 사용량이 뭐 800메가였다가 한 1200 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메모리 누수라네요? 네네. 메모리 누수라고 하는 결함이요. 내 메모리 누수가 왜 문제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 프로그램이 너무 과도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은 여기서 꺾였지만 누수가 있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PC의 용량이 한 8기가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면 얘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8기가에 달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아요? 리눅스에서 걔를 죽여버려요. 그 프로그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이런 누수 같은 게 저희는 이제 심각한 결함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꼭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스토리지 사용량이나 네트워크 사용량도 봅니다. 그래서 특히 스토리지, DB나 아니면 그런 영상들을 저장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는 경우는 없는데, 네트워크 보안 제품들 같은 거 볼 때 그런 대역폭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량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용량성이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제품 매개 변수의 최고 한도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한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매개 변수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매개 변수는 제품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매개 변수는. 그래서 일단 웹 기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다루는 제품이라고 하면 트래픽의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부하가 좀 걸리기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 어떤 값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만약에 이 제품이 최대 동시 접속을 100명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100명을 실제로 붙여보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이제 백신 예약 시스템 같은 거 사용자가 많이 붙어서 죽고 문제가 된 것들이 많잖아요.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설계된 용량만큼 부하가 걸렸을 때 이 제품이 과연 잘 동작을 할 수 있는가를 실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함의 예를 보면 100명이 사용할 때는 30초 정도가 걸렸대요. 근데 이 제품이 보니까 한 명이 쓸 때는 1초뿐이 안 걸리던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배가 느려진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함으로 저희가 측정을 해서 결함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거는 그러면 그 부하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100명을 투입하는 거죠. 100명이 여기 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동시에 클릭을 계속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건 쓰지 않고 부하를 줄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런 걸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런 툴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써보시면 되는데 제이미터라는 툴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네, 저도 대학교 때는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제이미터라는 툴이 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가상 사용자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 웹에 대한 요청을 보내는 거잖아요. 웹서버에. 근데 이 웹서버의 요청을 내가 스크립트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마치 100명 아니면 원하는 수만큼 여러 번 동시에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웹서버 입장에서는 100명의 요청이 실제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디도스랑 똑같은데 디도스는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패킷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요 제이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립트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요 웹페이지에 붙어가지고 로그인하고 로그인해서 그 특정 페이지를 열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원리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툴들을 보면 그래서요. 그 웹 리퀘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웹 리퀘스트가 오면 그 응답 패킷이 오잖아요. 그럼 그 패킷을 검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랑 그다음에 혹시 JDBC 좀 아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맞아요. DB랑 연결할 때 JDBC라는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는데 그런 JDBC의 그 패킷도 만들어낼 수, 패킷? 요청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 같은 거 테스트할 때도 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는 툴이라 요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제이미터에 관련된 책. 그런 거를 이제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랑 아니면 이제 상용 도구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상용 도구도 사용해서 이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성능을 하시는 분들, 진짜 성능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부하 모델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하 모델 같은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부하 모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요 GS 인증 테스트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막 제가 열심히 성능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웹페이지에 1초에 한 번씩 요청을 날리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한 100명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분이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래서 응답 시간이 너무 느려가지고 그걸 결함으로 냈는데 당장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하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신 겁니까? 이렇게 딱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제 부하 모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럼 웹페이지에 100명의 사용자가 1초에 한 번씩 붙었을 때를 모델로 상정하고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 그 정도 제품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 안 붙는다 막 이런 설명을 막 저한테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하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운영되는 환경에서 있을 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품이 어떻게 해도 100명이 안 붙는 제품이에요. 근데 100명을 붙는 걸 가정하고 시험하면 약간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파악해서 그거를 성능의 시나리오로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이제 부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성능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맨 먼저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런 환경들을 파악하고 부하 모델을 설정한 다음에 그 부하 모델을 가지고 성능을 측정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부하 모델이 변경되게 되면 성능의 측정 값들이 바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환성. 호환성은 맨 먼저 공전성이 있는데 공전성은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공전성, 공존 가능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요 PC에 여러 가지 제품이 깔린단 말이죠. 근데 내가 깐 제품 때문에 다른 제품이 동작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게 공존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제품들은 백신과 공존성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비활성화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백신에서 바이러스로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하다 보면 저희가 V3를 깔고 시험을 하는데 그때 제가 깐 시험 프로그램이 바이러스로 검출이 돼서 실행이 안 돼 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공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고치시라고 결함을 냅니다.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인데요. 상호 운영성은 이거는 이제 회사면 설명이 편한데 여러분 혹시 DB들 좀 아실지 플러그인이라는 거 아시죠? 플러그인. 이클립스가 있으면 이클립스 플러그인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다른 제품이죠.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것처럼 다른 회사에서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다른 제품 간에 연동되는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로 DBMS가 있고 DB를 암호해주는 제품이 있어요. 얘네는 둘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해 가면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회사 가면 여러분 회사에 ERP 같은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출장 같은 거 올리는 시스템. 그러면 이런 출장 같은 거 올리는 시스템이 서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연동돼서 돌아가거든요. 그때처럼 그러면 상호 운영성이 떨어질 때는 이런 연동 모듈 호출 오류가 나면서 그런 결함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어떤 제품이 있으면 걔가 이제 잘 팔리려면 연동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연동되는 제품들 다 시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동되는 제품들과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 우리 다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연동되는 제품들을 다 저희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다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 GS에서는 연동되는 제품들과의 연동성을 다 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성은 이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UI
에러 메시지, 기능명 이런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도움말, 요 프로그램 보면 도움말 메뉴가 있거든요. 그런 도움말 메뉴들이 제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도움말에 있는 그림이 실제 화면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기능명이 일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조작 방지, 오류 방지성인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 삭제할 때 진짜 삭제하겠습니까? 라는 에러 메시지 한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못 눌렀을 때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컨펌 메시지를 한번 제공을 해주도록 약간의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미성, 접근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뭐 툴팁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다국어를 지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라 기업들도 저희 국내에만 팔지 않고 해외를 파는데 이제 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많이 파시죠. 이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저 베트남 이런 데 가셔서 많이 파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GS 인증 들어오는 것들이 가끔씩 뭐 영어를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걸 지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게 정상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인데요. 신뢰성은 뭐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믿고 쓸 수 있는가 요 정도인데,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것과 비정상적으로 죽는 경우, 그거를 저희가 찾아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고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예제에 보면 만약에 한 50자리까지만 입력 가능한 문자열 입력 필드가 있는데 한 100자리를 입력한 거죠.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됐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들을 결함으로 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화 같은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면 이중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보는데요. 여기 현재 여러분이 failover라는 개념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결국 이중화를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두 벌을 마련을 해놔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를 예비로 갖고 있다가 얘를 다시 띄우면 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죽어도 얘가 다시 뜨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화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페일오버라고 페일오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페일오버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복구성 같은 거.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품이 비정상 종료해서 다시 띄웠는데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면 열받잖아요. 사용자가 피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성이에요.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보안성은 GS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 표준의 보안성이 주특성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그 밑에 하위에 부특성으로 있다가 그게 주특성으로 올라가면서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에서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안 취약성이 존재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그 OWASP 탑 10 같은 거 매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보안 항목, 취약 항목들이 이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데 수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안성 같은 경우는 도구에 대한 의존성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보면 이제 중요 정보인데 주로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암호화를 하는데
취약하다고 알려진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알고리즘들. 근데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네, 저희가 그 고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오픈소스를 많이들 씁니다. 개발할 때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고 오픈소스를 갖다가 적절히 구성하는 게 이제 요즘의 개발 트렌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거는 보안 취약성이 있는 오픈소스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를 봐요. 예전에 그 log4j 문제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신 버전의 보안 패치가 이루어진 오픈소스를 사용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뭐 개인정보 같은 게 로그에 남지는 않는지 평문으로. 그 다음에 감사 로그가 제공되는지인데, 감사 로그는 뭐냐면 사용자의 어떤 인증과 관련된 이벤트,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거나 내 권한을 변경했다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로그를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누가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구성된 로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감사 로그를 남기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성과 이식성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 이런 운영 로그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그 로그를 보고 원인과 문제 해결책까지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로그가 제공되고 있는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환경 변수나 아니면 어떤 특정 값을 변경했을 때 그런 변경들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식성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윈도우 10도 지원하고 뭐 리눅스도 지원하고 뭐 iOS도 지원하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원하는 OS에서 모두 문제없이 동작을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일반적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소프트웨어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문서를 보는데요. 그 해당되는 문서가 뭐냐면 제품 설명서라고 해서 제품 소개서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회사 가시면 그 제품의 특징을 설명한 영업 자료들이 있어요. 한 PDF로 한 장짜리로 해서 영업할 때 쓰는 그 어떤 제품이고 주요 기능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요약해 놓은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제출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험도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여러분 사실 매뉴얼 거의 읽지는 않으시겠지만 매뉴얼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딱히 표준의 그냥 저희 나라의 어떤 특징에 맞게 이 부분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뭐 GS에서는 이제 뭘 보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